개정 전국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헌법 개정과 관련된 연속 시리즈 토론회 중에 하나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선거제도 개혁연대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는 헌법 개정과 또 1년도 채 남지 않았죠.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헌법 개정에도 사실은 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잘 갖기 어려운 상황이고, 선거제도도 사실은 관심을 갖기 어려운데 지방선거제도니까 더 관심 갖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특별한 분들이고 적은 수지만 오손도손 얘기를 잘 해보자라고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은 데를 했다가 급하게 장소를 좀 교체하게 됐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히 잘들 협력해 주셔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순서를 준비해 주시고 옮겨 주시고 막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면은 헌법 개정도 할 수 있고 선거제도 개혁도 머지않지 않았을까. 믿음을 막 발휘해 보면서 오늘 행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헌법 개정과 지방선거제도 개혁 오늘 시작할 거고요.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잘 아시죠? 하승수 변호사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한 30분 정도 발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는 또 변호사님과 우리 선거제도 개혁연대 대표님이신 김찬희 대표님하고 한 30분 정도 또 대담을 하실 겁니다. 서로 대담 내용을 주고 받으셨는데 훈훈한 내용도 있고 날카로운 내용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 30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큰 박수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인기가 별로 없는 지금 이슈가 됐는데요.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왜 헌법 개정이나 선거제도 개혁이 이슈가 잘 되지 못할까부터 먼저 좀 잠깐 짧게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시민운동도 꽤 오래 했었고, 정당 활동도 해봤고, 선거제도 개혁이나 헌법 개정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일단 정치 뉴스, 언론도 일종의 구획이 있잖아요. 정치부, 사회부 이렇게 쭉 구획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정치부 언론의 정치부 또는 정치 기사를 다루는 언론들이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정치 기사들이 생산되는 구조가 결국 정치인들의 입만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 특히 유력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실시간으로 뉴스로 나오지만 그 정치인을 만드는 제도에 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죠. 국회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장이 개헌을 하려고 하면 뭐 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힘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솔직히 우원식 의장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나서서 될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대통령 다음으로는 이제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우원식 의장 말고 전 의장 시절인가 이런 좀 제도 관련된 토론회 하는데 국회의장을 이렇게 인사말을 요청을 했을 때는 이제 국회의장이 오면 정치부 기자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날은 진짜 최악이었는데 한 명인가 왔었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정치 뉴스가 생산되는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하에서는 이 헌법 개정 같은 거는 유력 정치인이 한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기사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대통령이 하자고 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어떻게 하자고 하든, 아니면 양당 대표나 원내대표 입에서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유튜브가 이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는데, 유튜브가 커지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우리나라의 유력한 정치 시사 관련 유튜버들 중에 헌법 개정이나 선거제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예 아이템으로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언론이나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에 있는 속에서 우리는 이제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시민사회는 여기 지금 시민개헌회까지 최근에 결성이 돼서 하는데, 이게 어쨌든 이 활동이 되게 어려운 활동이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현실을 부정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
그게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회가 있으면 오늘은 이제 제가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실제로 성사가 되려면 우리가 그런 언론과 미디어 환경 속에서 뭔가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거를 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런 주제에 이렇게 와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0.1%에 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본인들은 대한민국 0.1% 국가를 걱정하는 0.1%에 해당하는 거기에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를 보고 있고 이제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내란이라는 걸 거의 동시적으로 겪고 있는데 트럼프 2기 집권하기 전에 미국 정치학자들이 쓴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었죠. 그리고 작년 12월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책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건 이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트럼프 2기 집권 전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기 전에. 근데 그때 사실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미국에서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이 사람들 얘기는 먹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의 주 관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의 2기 집권을 사실 낳은 원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 사람들은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 정도의 원칙은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지켜져야 된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 권력 정치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지 말 것. 이 3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이 책의 제목이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면 안 되죠. 근데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지 않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켜야 될 3가지 원칙은 이런 원칙이다. 근데 미국에나 다른 나라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죠. 대한민국에서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죠? 지금 부정선거 주장이 여전히 그냥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내란이라는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이 됐었고 그리고 극우가 지금 거대 정당과 밀착해서 거대 정당 자체가 극우에 지금 장악당한 형국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지려면 최소한 3가지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건데 3가지 원칙이 지금 대한민국은 다 무너진 상태다. 사실은 미국도 많이 무너진 상태죠. 그래서 트럼프 2기가 집권이 됐는데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미국의 정치학자들 중에서도 이 책 쓴 분들은 나름대로 참 생각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이분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렇게 3가지의 원칙조차도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쪽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3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봉쇄 전략은 극단주의를 고립시키는 전략이죠. 근데 이거는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정당에서 극단주의 세력하고 집권 가능한 정당이나 정파 안에서 극단적인 세력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거죠. 배제 전략은 뭐냐면은 전투적 민주주의, 이건 쉽게 말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처벌하는 거. 처벌은 할 수 있죠. 근데 처벌을 해도 계속 되잖아요. 처벌은 어쨌든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처벌 가능한 건데 이런 정치적인 선동이다 이런 것들,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제도개혁이 중요하다. 미국도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고 의회개혁, 사법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이런 걸 이제 책으로 썼는데 이분들이 쓴 책은 미국에서도 제가 보기엔 전혀 안 먹힌 것 같아요. 미국의 0.1%에 속하는 아마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트럼프 2기가 집권이 됐잖아요. 트럼프가 처음에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바이든하고 해서 떨어졌을 때는 설마 트럼프가 4년 후에 다시 집권할까? 그런 생각 하신 분들 있나요? 미국 정치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도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트럼프는 아웃됐구나. 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4년 후에 재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간단하지 않고 한국도 간단하지 않고. 근데 그 간단하지 않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3번째 제도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도 제도개혁은 바이든 시절에 논의가 안 됐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지금 탄핵된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제도개혁 논의는 실종된 상태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도 또
또 극단적인 세력이 집권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이제 주장하고, 미국의 이 정치학자들도 주장한 것도 그렇고, 저도 주장하는 거는 극단적인 세력이 정치의 중심에 서지 못하려면 제도개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치의 구석으로 밀어넣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저의 주장이고, 사실은 이분들은 표현은 좀 다르지만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세력을 정치의 구석으로 밀어넣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헌법 개정이나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집이 흔들린 거죠. 내란이 일어났다는 건 대단히 크게 흔들린 겁니다. 일종의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걸 나름대로 그러니까 집에 비유한다면 집이 지진 때문에 거의 한 번 무너질 뻔 하다가 지금 구사일생으로 집이 지켜진 정도의 상황인데 집에 지금 금도 많이 가 있고 언제 이게 뭐 기둥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주의란 집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상황이다. 민주주의를 집에 비유하는 거는 정치학자나 헌법학자들이 많이 쓰는 비유입니다. 민주주의를 집에 비유할 수 있어요. 집이 잘 지어져 있어야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잖아요. 민주주의란 집이 잘 돼 있어야지 그 나라의 국민들이 편안한 겁니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란 집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예.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고심해서 그렸는데 별로 그다지 화제거리가 안 되는 하성수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는. 선거제도가 집의 기초다. 그리고 양기둥은 직접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고 지붕은 정부 형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봅니다. 우리가 헌법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크게 보면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관한 게 한 축이고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 인권과 관련된 게 한 축인데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에 대한 관심보다 이 제도, 민주주의라는 집의 구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무리 헌법에서 기본권 조항을 잘 만들어 놔도 그게 실현되려면 민주주의라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 집이 제대로 건축이 되어 있고 이 집이 문제가 없어야지, 이 집에 문제가 없어야지 기본권도 지켜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집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뭐 기본권이라는 게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민주주의라는 집을 우리가 다시 좀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선거제도는 사실 헌법까지 안 가고도 고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선거제도는 헌법만큼 중요한 거다. 헌법만큼 중요한 법이 선거법이다. 이건 많은 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한 명 뽑는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지금 절실한 상황이죠. 윤석열 씨도 50%가 안 되는 득표율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거제도는 일단 한 명 뽑는 건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지방의원 선거제도 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왜 국회가, 예를 들면 국회 안에 왜 저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졌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지역 일당 지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남과 강남에서는 어느 정당 공천만 받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체 국민들은 여론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자기 지역구 여론. 자기 지역구에서도 자기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여론만 신경 쓰면 그 다음번에 국회의원 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국민들의 여론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자기 정당의 지지율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먹는 건데 근데 자기가 한 번 더 해먹을 때는 그 지역의 지배 정당이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면 영남은 국민의힘 그럼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그 다음에 될 수가 있는데 굳이 내가 왜 다른 지역 국민들의 여론 중도적인 사람들의 여론을 왜 신경 써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내란 이후에 정치가 합리적으로 좀 다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법은 어쨌든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 헌법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기둥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게 이제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인데요. 지방분권은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발의했던 개헌안에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 안 들어가 있어도 상당히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부분까지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국가라는 거 아예 헌법에 못을 박자. 그리고 보충성의 원리라는 게 주민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가까운 정부가 해결하고 못하는 것만 국가가 하는 걸로 하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지방정부가 하고 못하는 것만 국가가 하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에도 아예 입법이 공백인 상태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예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권을 아예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냥 헌법에서 아예 규정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밑에 있는 내용들도 다 이제 조금 쟁점이 되는 건 이제 지역 대표형 상원제도라고 해가지고 양원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논의 사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장이 안 되더라도 논의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양원제였던 적이 있죠. 2공화국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죠. 1960년 4.19 혁명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양원제였습니다. 그때는 선거도 실제로 했었습니다. 선거를 해서 하원 선거, 민의원 참의원이라고 해서 하원이 민의원, 상원이 참의원 선거를 했었고 했는데 이제 5.16으로 중단이 된 건데 어쨌든 지역 대표형 상원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쟁점이지만 논의 필요가 있고 수도조항. 지금 어쨌든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다 못한 게 헌법에 뭐 관습원법 이런 이야기 그죠? 뭐 관습원법. 하여튼 그래서 이제 수도조항도 이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논의 사항입니다. 논의되는 사항이고 직접 민주주의 관련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다 원하시는 거죠. 일단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국민들이 직접 발안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고, 뭐, 국민 발안 하나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개헌 운동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 정도로, 왜냐하면은 지금 헌법 개정안 자체를 국민들이 발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보니까 국회 논의만 지금 계속 바라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법률안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안을 지금 발의하려면 다 국회의원을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정 숫자 이상 국민들이 서명하면은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는 이게 도입되어 있죠. 조례는 지금 주민발안이라는 제도가 이미 조례 같은 경우는 도입되어 있어서 일정 숫자 이상 주민들이 서명하면은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그러니까 그것처럼 헌법이나 법률도 국민 발안권을 보장하자. 또 국민 소환제도 도입하고 국민 투표도 지금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국민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이 많죠. 예, 저도 못 해봤습니다. 국민 투표 해보신 분 계시나요? 아, 여기 계실 예. 어쨌든, 제가 1968년생인데 제가 이후로는 못 해보셨을 거예요. 1987년 10월에 개헌 국민투표 한 게 마지막인데, 그때는 만 20세가 투표 연령이었기 때문에 저도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예. 우리 김찬희 대표님 해보셨는데, 어쨌든, 국민투표도 좀, 외국은 다 하잖아요. 뭐, 원전 할 건지 말 건지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거 가지고 국민투표를 하니까. 국민투표 좀 하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배심 재판에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본격적인 배심 재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심원들, 우리 국민들 중에, 시민들 중에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사람들이 배심원이 돼서 재판하는 게 외국 영화에, 미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배심 재판을 하려면 그러면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법원은 지금 헌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참정권 관련된, 직접 민주주의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형태는 좀 이따가 사실 정부 형태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래 가도 좋고 저래 가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선거제도가 우리가 잘 되어 있으면 그러면 대통령제를 하든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를 하든 의원 집정부제를 하든 그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상대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선거제도나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좀 선택지가 그러니까 딱 정답이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할 때 다뤄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권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 필요한데 반발도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외국인에 대해서 인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본이고 국제적인 표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한테 무슨 이동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기본권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이번에도 다룰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본권들 지금, 제가 쭉 나열한 거 말고도 많은 기본권들이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법부 문제도 다뤄야 될 부분이죠. 이번에 아마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답답함들 많이 느끼신 분들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헌법재판소 하나만 말씀드리더라도 헌법재판관 구성이 지금처럼 판사, 검사, 변호사 중심만 헌법재판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재판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냥 우리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헌법재판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만 헌법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시각이 갇힐 가능성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개헌의 주제들입니다. 개헌의 주제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권력 구조, 정부 형태는 뭐 대통령제냐, 의원 집정부제냐, 의원 내각제냐 여러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인정하자는 입장입니다.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또는 현실적으로도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지금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면 그것도 현실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손볼 부분은 있다. 지금 보여드린 정도가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 임기나 연임 여부, 이게 이제 요즘 많이 논의가 되는데, 사실 대통령의 임기나 연임 여부보다 중요한 거는 요 밑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걸, 그 대통령 권한을 많이 분산시키면 임기나 연임, 중임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힘이 세기 때문에 임기도 중요하고 연임이나 중임 여부가 중요한 거라서, 그럼 요 밑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책임 총리, 국회 추천, 책임 장관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국무총리가 있는데 국무총리가 존재감이 별로 없잖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국회의원 출신이고 꽤 정치적 지명도가 있는 김민석 총리가 됐는데도 별로 총리가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다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건 뭐 김민석 총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 총리제라는 건 그냥 말로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책임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총리가 국회에서 추천되거나 선출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총리를 지명하는 이니셔티브가 대통령에서 국회로 옮겨가야지. 그래서 총리가 국회의 지지를 받든 못 받든 어쨌든 국회에 기반한 총리가 나와야만 그 사람이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과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장관도 지금 저는 대통령, 총리만이 아니라 장관도 너무나 지금 약한 장관이 됐다는 생각이에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행정관보다 장관이 못하다는 생각이, 이번 정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믿지만, 어쨌든 이 장관도 사실은 책임 장관제가 돼야 되는데요. 장관이 책임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하고 잘못되면 책임도 져야 되고 이런데, 지금은 장관도 다 좀 장관의 역할도 매우 약하고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가 아까 결선투표 도입 안 돼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감사원 같은 경우도 아예 독립기구 하든지 국회로 이관하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만 사실은 좀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의원 내각제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참 무식한 이야기죠. 세상을 그렇게 그 양분법, 이분법적으로 보는 건데,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이렇게 양분해서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의 정부 형태를 보면요, 그야말로 백인 백색입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마다 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에 맞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통령제를 지금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에게는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완한다면 대통령 임기도 지금 5년 단임제로 굳이 할 필요도 없고, 4년이든 6년이든 연임제나 중임제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비례성을 보장하자, 이걸 이제 헌법에다 아예 명시하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 발의했던 법안에, 헌법 개정안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고, 요거는 요번에 이제 제가 참여했던 여회와 함께 대화문화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이제 올해 헌법안을 새로 하나, 여러 학자들이 토론해가지고 만든 헌법안이 있는데, 이 토론 과정에서 6인의 그래도 헌법학자, 정치학자,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합의했던 게 국회의원 3선 제한을 헌법에 명시하자. 국회의원도 견제가 필요하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 3선 제한은 저는 이번 논의 전까지는 저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런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은 3선 제한하는 게 낫지 않냐. 그 대신 양원제를 도입해서 차라리 하원 3번 하고 그 다음에 상원으로 가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가든 다른 역할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쟁점입니다. 쟁점이지만 이제 이런 논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 전문이나 뭐 기후위기 대응 부분이나 헌법 개정 절차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다 손을 봐야 됩니다. 제가 쭉 말씀드리니까 헌법에서 손볼 부분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1987년 이후로 지금 38년째 손을 못 봤기 때문에 손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기후위기 관련된 것도 헌법 전문이나 이런 데 좀 명시하자라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를 좀 더 쉽게 하자. 지금은 모든 조항에 대해서 국회 3분의 2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일부 조항은 좀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 가령 지방자치 관련된 조항을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죠? 또는 뭐 감사원 정도 되는 기관에 좀 예를 들면 뭐 운영이나 이런 걸 좀 바꾸는 거는 좀 가능하지 않냐. 물론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권력 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부를 대폭 바꾸는 거는 좀 어렵겠죠. 그거는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방자치 관련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회 3분의 2보다 조금 뭐 5분의 3이라든지 조금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투표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뭐 저도 여기 대해서 고민 중에 있지만 어쨌든 이런 논의가 있다는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헌법 개정 사항이 있는데 지금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죠. 저 생각은 헌법 개정만 가지고는 논의가 쉽지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헌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대 양당의 지도부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다가 헌법 개정 논의는 맡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정과제 1호로 돼 있지만 지금 대통령은 국회로 공을 넘겼고 국회에 있는 거대 양당은 전혀 논의를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법 개정이라는 게 지금 과연 내년 지방선거가 아니면 2028년 총선 때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내년 지방선거는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8년 국회의원 선거는 아마 양당이 사활을 걸어야 되는 선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에서 지는 쪽은 그 다음 대선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고 국민의힘이 이긴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 앞두고 헌법 개정 논의 쉽지 않을 거다. 사활을 건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런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도 좀 먼저 논의를 하면 어떠냐 이런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가령 뭐 조국혁신당 이런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이 안 된다면 선거제도라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 중에 있는데 오늘 마침 선거제도 개혁연대가 그런 아마 흐름을 잘 읽고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은 같이 논의하는 게 낫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어차피 헌법 개정이라는 게 지지부진하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방선거 제도 문제도 같이 논의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한국 정치에서 선거제도가 왜 바뀌어야 되느냐, 뭐 제가 이걸 원론적인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지역정치, 내년에 지방선거니까 지역정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광역지방의회는 일종의 일당지배 아니면 널뛰기입니다. 일당지배는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일당지배, 호남은 뭐 민주당 일당지배, 뭐 90% 이상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도의회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그러니까 야당 의석이 10%도 안 되는 의회는 의회가 아닙니다. 논의가 안 됩니다. 3분의 1 정도는 있어야지 뭐 싸우기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80%, 90%를 한 당이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의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실 그런 거는 정말 세금이 아깝습니다. 그런 의회는. 그렇지만 의회를 없앨 수는 없죠. 민주주의의 기초니까. 그러니까 의회를 의회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특정 정당이 일당 지배하는 곳이 있고 널뛰기 하는 곳이 있는데 널뛰기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부산시 의회가 지금 지난번 선거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63% 정도의 정당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근데 의석은 95%를 차지했어요. 95.7%.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부산시 의회 안에 야당 의석은 2석밖에 없습니다. 시의회의 야당. 예. 근데 2018년 선거 때는 어땠냐면 반대여서 2018년 부산시의회 선거는 그때는 민주당이 이겼어요. 민주당이 이겼고 48% 득표를 했는데 의석은 87%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널뛰기라고 하는 거예요. 2018년에는 민주당이 80% 이상 가져가고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95%를 가져갑니다. 널뛰기 하는 거죠, 널뛰기. 그러면 이런 의회가 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다 먹었어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다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의원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죠? 소선이 되겠죠. 의회 연속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시의원이. 그냥 요번에는 어느 당이 이기니까 그 당 공천받았으면 다 그냥 운 좋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정활동의 평가라는 것도 없고, 정책의 연속성도 전혀 없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투표 당선도 많죠. 지금 대구, 전북, 광주는 지난번 2022년에 지역구 절반 이상이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시도의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게 무투표 당선이 절반 이상 된다. 어떤 의회에서. 이거는, 말씀드린 이거 의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반 이상 무투표 당선된 사람 뭐죠? 공천 받으면 당선된 거니까 사실상 임명직이죠. 이건 선출직이 아닙니다. 임명직입니다. 임명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의회 같은 경우 시군구의회도 지금 지난번 선거 때는 거대 양당 소속이 94.4% 무소속, 일부 무소속하고 일부 약간의 소수정당 의원들 빼고는 다 차지했고, 그리고 지난번 선거의 특징이 기초의회조차도 무투표 당선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인 선거구가 지금 70%인데 기초의회 같은 경우 2인 선거구에서는 한 명씩 공천하면 무투표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투표 당선이 지금 지난번 기초의원 선거는 예를 들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기초의원 선거구가 10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20개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기초의원 선거 10곳에서 20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은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10곳에서 한 명씩, 양당이 한 명씩 공천하니까 무투표 당선되고요. 서울에도 무투표 당선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할 수가 있느냐. 지난번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발은 투표 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엄청 낮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광역의회는 그냥 공천받으면 당선되는 거고, 기초의회도 무투표 당선자고 속출하고 이러니까 투표장에 갈 이유가 없죠. 대표적인 지역이 광주입니다. 광주가 37.6%밖에 투표율이 안 나왔어요. 2022년 지방선거 때. 절반 이상의 시의원들이 그냥, 물론 광주시장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선거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시장부터 시의원, 구의원까지 그냥, 거의 그냥 정해진 답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선거에 의미가 없으니까 투표율이 엄청 낮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남이나 호남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게, 이 영남과 호남이 왜 이렇게 지역이 어려워지고 인구가 청년들이 특히 유출되고 지역이 침체했느냐. 그 원인은 결국에는 지역 정치 때문이고 선거제도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당 지배가 되다 보니까 정당 간의 경쟁이 없어요. 정당 간의 경쟁이 없으니까 뭔가 견제 감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일수록 이제 지역은 점점 더, 사실 영남과 호남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지방의회에서 뭔가 생산적인 역할을,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근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도가 인기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피 터지게 막 말씀을 드리지만, 왜 영남에서 바꿔야 될 게 뭐냐,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국회의원부터 지방의원까지 그냥 한 당이 다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다 먹으니까 영남이 이 모양이다. 호남도 마찬가지다. 이런 피 터지는 말씀을 드리지만 듣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 함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된 약간 기술적인 측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 이제 투표 2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한 명 뽑을 때 결선투표 하는 나라가 더 많아요. 결선투표를 안 하는 나라보다 결선투표 하는 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 더 많습니다. 필리핀 정도는 결선투표 안 하지만, 핀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 포르투갈 이런 데 결선투표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도 한 명인데, 지역에서는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통령만 제왕적인 게 아니라
지자체장도 제한적이에요. 제가 시골에, 저는 군에 살고 있는데, 이 군민인데, 군에 살면요, 군수가 왕이에요, 진짜. 예, 인사권, 예산권 다 가지고 있고, 인허가권 다 가지고 왕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20% 득표해가지고 군수가 돼요. 이게 2014년 하동 군수 선거인데, 20% 득표를 가지고, 돼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도 문제지만, 지자체장도 사실 결선 투표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선 투표하자고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투표 2번 해야 되는데 선거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냐. 너무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투표 비용 아낄 게 아니라 정치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세워나가는 세금 생각하면 사실 이게 아까울 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제가 꼭 맞다는 건 아닌데 이런 방법도 있다. 만약에 선거 비용이 걱정이 되면 런던 시장 선거 때 썼던 방법입니다. 지금은 안 씁니다. 지금 안 쓰는데 한때 썼던 방법인데 뭐냐 하면은 투표용지 한 장에서 1번으로 내가 제일 선호하는 후보와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 그러니까 1번은 소신 투표, 2번은 차선 투표, 차선 차악 투표. 이걸 한 장의 투표용지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완 투표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번 투표에서 과반수 나오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데 1번 투표만 열었는데 과반수 당선자가 없다. 그러면 2번 투표까지 계산한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설명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요. 실제로 그렇게 2번 투표까지 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런던 시장 선거에서. 어쨌든 방법은 많다. 중요한 거는 결선 투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결선 투표제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양당 밖에는 후보가 안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정당 후보가 나와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표 심리 때문에 찍어주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그 정당의 지지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장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투표 말고는 정당 지지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근데 이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어쨌든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내가 2차 투표까지는 못 가도 1차 투표에서는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헌법하고 선거제도 관련된 관계 한 번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헌법에 이렇게 한 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 줄. 이게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에 한 줄 들어갔어요. 한 줄이 뭐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한 줄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 덧붙이면 국회의원, 지방의원이라고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한 줄만 들어가면 선거법을 바꿀 때 훨씬 더 힘이 되니까 한 줄이라도 넣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때 개헌이 무산됐습니다. 무산됐고. 그래서 이게 연관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 개정과 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해당하는 이 제도 개혁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한꺼번에 바꾸는 건 어렵다. 그동안 해봤는데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것도 현실이라고 봅니다. 현실이라서 저는 이제 여기 제가 썼지만 단계적 연속적 개헌을 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미룬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내년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한번 개헌을 해보면 그 다음에 하는 건 쉽잖아요. 지금 우리가 38년째 국민들도 국민투표라는 걸 경험을 못 해본 상태고 헌법 개정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는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모르고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생각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 한 줄이라도 바꾸자. 저는 개인적으로 거대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 줄이라도 바꾸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합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200석 이상을 합의를 가능한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 한 줄이라도 바꾸자. 이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제도 개혁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야당들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헌법 개정하려면 그죠? 소수 야당 협조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엮어가지고 지방선거제도도 좀 같이 바꾸자.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한꺼번에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100만 이상 지자체라도 하자. 시도하고 100만 이상 하면 몇 개 안 됩니다. 100만 이상 되는 시들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하자. 이 정도. 선거제도도 많이 못 바꾸면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 어느 정도라도 좀 하고 기초의회는 2인 선거권 없애자. 2인 하니까 이게 양당이 한 명씩 공천해가지고 나눠 먹게 하니까 안 되니까 2인이라도 없애자.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개혁이라도 좀 하자. 지역정당 법제화 뭐 이런 최소한의 것이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내년 지방선거 때 만약 개헌을 한다면 그게 담기지 못한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 때문에 이제 저는 개헌 절차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200석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200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안은 국민투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200명 동의하는 안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는 개헌을 하고 거기에 담기지 못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문제는 뭐냐면은 헌법 개정안을 만들 때까지는 국회의원들만 지금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해야지 국민투표로 가는 건데 문제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되고 있고 이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는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국민투표 갔을 때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국민투표까지 못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헌 절차법을 만들자고 하는 핵심이 뭐냐?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국민들이 한 100명 정도가 회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헌법 개정안에서 논의하는 방법도 있고 뭐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헌법 개정안을 만들 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에 대해서는 뭐 공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권, 일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놔둘 거냐, 사람으로 바꿀 거냐, 이런 거 국민들한테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럼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그거 바꾸자. 왜냐하면 이미 지금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문명국가가 아니잖아요. 외국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우리나라처럼 해외여행 많이 가는 나라에서 그 정도는 나도 해외여행 가면은 인권 보장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려면 개헌 절차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뭐 이게 기후제 지내는 운동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뭐 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면 우리도 트럼프 2기 집권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뭐 거대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미국이 완전히 미국도 나름대로의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지금 저 모양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뭐 대통령이 막 군대 막 도시에 투입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어느 도시 군대 보내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 없다는 보장을 못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나 여의도만 쳐다보지 말고 시민 운동을 해야 되고 시민개헌 내시 그래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출범도 했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요번에 며칠 전에 그 민변하고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준비해가지고 국민투표법도 그 위헌 소송을 또 냈거든요. 지금 국민투표법도 위헌 판정을 받았는데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선거권이 만 18세부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권이 다 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민투표법은 워낙 옛날에 만든 법이라 가지고 지금 투표 연령이 만 19세로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거권이 만 18세면 국민투표권도 만 18세로 바꿔야 되고 재외국민투표권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이유가 국민투표법 자체가 지금 다 사문화되어 있는 거죠. 국민투표를 안 하다 보니까 워낙. 그래서 그거 헌법 소원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좀 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전에 좀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도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할 겁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에 무슨 그 사람이 어떤 나중에 옛날에 무슨 잘못을 했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정당 공천을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역을 다녀보면요. 진짜 전과가 너무나 화려한 분들이 많아요. 기초의원들 이런 분들 중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전과가 너무 화려해요. 근데 그냥 돼요.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 말로는 무슨 K 이러지만 정말 우리 지방자치, 지방의회 현실을 보면 정말 후진적이거든요. 국민들 수준은 솔직히 못 따라갑니다. 얼마 전에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항공료 조작. 지방의원들이 해외 출장 갈 때 항공료를 조작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발이 됐잖아요. 항공료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금액을 일종의 변조를 했다는 겁니다. 조작. 그러니까 금액을 가령 100만 원이라고 항공료 견적이 나왔는데 그걸 150으로 고친 거예요. 그래서 국민 세금을 쓴 겁니다. 또는 비즈니스석 탄다고 비즈니스석급 그러니까 항공료를 비즈니스석급으로 견적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으로 바꿔가지고 그 차익을 또 챙겨가지고 그 차익 가져와서 이제 어디 해외 출장 가서 쓴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사에서도 이런 일 있으면 잘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년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 다 내년에 또 됩니다. 지금 선거제도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 시민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어렵지만 좌절해서는 안 되고 다만 우리가 또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답답한 현실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